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원입니다.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안 생기고 뭘 해봐야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할 때 그런 증상이 바로 이제 무기력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 무기력증이 계속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고 심하면은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증은 가능하면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은데 그 극복하는 방법을 한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VIP 솔루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런 무기력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무기력증인지 아닌지 스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로 자발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의욕도 안 생기고 따라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증상은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게 무기력증의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3번째 증상으로는요, 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식욕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또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는 이런 식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울증의 증상과도 비슷하죠. 그 다음 4번째는요, 사람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몸이 굉장히 피로하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들고, 조급함이 드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돼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한테 이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류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이 무기력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난데? 왜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 시대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되게 개인주의도 많고 다 이 사람이 경쟁 대상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좀 각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기력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어떨 때 가장 생기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못한다고 느낄 때 이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해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1, 2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 3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내가 진짜 콘텐츠 만드는 능력이 없구나. 옛날에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는 취준생이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또는 회사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라든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났을 때, 또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면은 이거 해도 안 되네. 나는 정말 쓸모가 없고 능력이 없나 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게 되고 따라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기력증은요, 이 완벽주의자라든가 워커홀릭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 2개에 다 해당이 되는데 뭐든지 좀 대충대충이 아니라 한 80%만 돼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좀 100에 가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포부가 너무 크고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준에 맞추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워커홀릭, 정말 일에 몰두해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무기력감,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이 번아웃 증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너무 포부가 크고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무기력증이 삶을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시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쇠사슬, 도망가려고 해도 쇠사슬이 딱 걸리니까 못 가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코끼리는 내가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쇠사슬이 없어도 멀리 안 간다 그래요. 그냥 해봐야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게 학습이 된 겁니다.
벼룩 실험도 있죠. 투명한 컵을 벼룩을 딱 덮어놓으면은 벼룩이 원래 굉장히 높이 뛰는데 뛸 때마다 이 투명한 컵에 부딪히니까 아,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컵을 치워도 그 이상으로 뛰지를 못한다고 해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게 학습이 돼서 더 이상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도를 안 하게 되니까 그 성공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2, 3, 4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냥 의욕이 안 생기니까. 내가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기력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은 몸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호르몬들, 뭐 코티졸이라든가 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원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호르몬들이에요. 적당히 나오면은 몸에 힘을 주고 또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지만 이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몸에 에너지는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됐는데 다 쓰진 않으니까 몸이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우울증이라든가 뭐 건망증, 뭐 만성 피로 그런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 되면은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증이 단순히 그냥 사람 정신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증은 가능한 빨리 극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앞에서 제가 VIP 솔루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완벽주의자에다가 워커홀릭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무기력증이 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막 에너지를 빡 쓰고 또 한번 좀 꼬꾸라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VIP 솔루션인데 이름을 그냥 붙여봤어요. VIP 솔루션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VIP에서 V는 빅토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즉 성취감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보면은 내가 해도 안 된다, 내가 해봐야 뭐 될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취감을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취감이 큰 게 아니에요. 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 완벽주의자, 워커홀릭들은 뭘 하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포부가 굳금이 커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금방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토리에서 성취감에서 가장 핵심은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건데 제가 그 사례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과 의사가 이런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깔끔하게만 정리해도 우울증이 많이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움직이기조차 싫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발장 현관에 신발만 정리하세요. 그거는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발을 정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울증에서 많이 호전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신발을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발을 정리했더니 신발장도 정리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신발장을 정리했더니 나머지 곳들에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이뤄내니까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성취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I는 뭐냐면 I는 인터널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내면의 기쁨, 내면의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빠질 수 있는 목표를 잡았을 때 흔히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은 어떤 수치라든가 좀 정량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제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 숫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조회수가 몇 명이 나왔는지 또는 구독자가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순수한 본질이나 동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 내가 이 영상 자체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올리는 그 기쁨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두 번째 I, 인터널이었습니다. 자, 그럼 P는 뭐냐면요 P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V, 성취감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I는 인터널, 내적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자기가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유튜브는 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거의 1년을 쉬었죠. 그래서 제 채널에 옛날 보면은 40일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40일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라도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 이게 그냥 40일 동안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얼마나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 그거에서 댓글을 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해낸다는 기쁨,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 온전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몸이 잘 안 움직일 때는 프로젝트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딱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몸을 움직일 힘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작은 성취 그리고 내면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무기력증은요, 삶을 갉아먹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믿고 천천히 느리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아카데미 박성원입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한 참가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위축이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내용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등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판서가 좀 필요해서 칠판 앞에 섰는데 조금 더 뭔가 아카데미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질문을 빼고.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 안에 모여 있는데 그 방 안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은커녕 오히려 위축되는 자신이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열등감을 극복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하나 둘씩 이 원인을 파헤쳐 봐야 되는데, 먼저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열등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적을 숫자 아래 힘력자예요. 그리고 뭐 등자는 뭐 1등, 2등 할 때 이런 등자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힘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등을 어떤 기준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기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이 이 열등감입니다. 사실 이 열등감 같은 경우는요,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으로도 번지게 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로 정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원인을 나눠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체적 결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몸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체 조건과 다를 경우에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건데, 뭐 가령 키가 작다, 아니면은 뭐 얼굴이 너무 크다, 너무 뚱뚱하다,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여드름 좀 났네라는 정도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식 때 얼굴을 들기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누가 저를 쳐다보면은 괜히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신체적 결함으로부터 오는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내가 공부를 못한다, 운동을 못한다, 뭐 못생겼다 등등, 내가 좀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해요. 이 공으로 하는 운동을 진짜 못합니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스스로 좀 바보가 됐다고 느낄 정도인데 이게 지금 성인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축구 못하면 애들이 좀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고 특히 축구 시간 되면은 골대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스탠드에 앉아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싫었고 군대 가서도 그 축구가 정말 싫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열등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열등감입니다. 뭐 종교 문제, 인종 문제, 가난하다거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열등감이 이 사회적 열등감이 되는데 물론 저도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쨌든 과거에 저는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뭐 없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전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적어도 저는 열등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은 잡은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보자면은 이 열등감에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결핍을 느꼈다, 열등감을 느꼈다. 그건 때로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난해요. 가난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나는 가난해서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나를 가난하다고 얘기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내가 비만이었어요. 뚱뚱해서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 누구도 나를 다시는 뚱뚱하다고 놀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분노를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례. 내가 어디 가서 무시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뭐 가난으로 인해서 좀 차별을 당했다거나 또는 외모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차별을 당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사회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지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안 좋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등감이 안 좋은 쪽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등감은 보상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 경우에도 때로 열등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었을 때 그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자신이 고생해서 얻은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남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세미나 참가자의 질문이 뭐였나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을 때 왜 나는 위축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축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에 1, 1이라고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기압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간단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기압이 1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미는 기압 힘도 1인 거예요. 똑같이 힘이 1이기 때문에 이 형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바닷속 깊이 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쪼그라듭니다. 그죠? 이렇게 몸이 위축돼요. 왜냐면은 바깥에서 오는 기압의 힘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죠. 왜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의 힘은 낮아지고 안에서 미는 기압의 힘이 말이 꼬였는데 다시 얘기 드리면은 밖에서 이렇게 미는 기압의 힘은 낮아지고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기압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보다 밖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몸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있던 기압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밖에 있는 에너지가 더 커졌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또 군대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조교 출신이었고 훈련병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중대장 훈련병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반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병이 처음 입소를 하게 되면은 신고식이라는 걸 치러야 되는데 신병교육 때 입소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에 잘 입소를 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이제 신고하는 행사인 거죠.
저는 중대장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이 200명 정도 되는 훈련병 앞에서 지휘를 했어야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장이 학생들이 인사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앞에 나가서 이 200명의 훈련병을 대표로 해서 열중샷 차렷 이런 구령을 외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리허설을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대 차렷 열중샷 이런 식으로 크게 구령을 외치는데 경례라고 하면은 다 같이 경례를 하겠죠. 근데 200명이 한꺼번에 입을 모아서 경례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외웠던 식순을 다 까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그 200명의 사람의 에너지에 압도된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몸에 안에 있던 에너지의 어떤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에 압도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위축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에너지에 압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열등하다, 이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에너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의식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자, 아까 열등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자를 써보면은 이렇게 열이 있고 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1등, 2등 할 때 그런 등이라고 있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 굽혀가지고 가는 건 뭐라 그러죠? 림보를 할 때 그 바가 있잖아요. 그 바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는 기본 전제는 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지워버려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상대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냐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해요. 그리고 또는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선을 긋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는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안 돼. 진짜 역시 부족해. 난 앞으로 한참 멀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이런 내용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부정하고 이 사람이 한 것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뭘까?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등감을 가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나보다 이걸 더 가졌네, 근데 나는 없네, 이걸 내가 또 채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채워요. 그런데 또 그거보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 정도 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는 행위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빈 공간을 발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든가 성취감이라는 것은 부족한 걸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비우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를 덜어낼 수 있다는 거, 궁극의 정말 완성이라는 것은 가장 심플한 것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더 채우고 남보다 더 뛰어나지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겠죠. 따라서 이 열등감은 결국 여러분한테 성장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 강점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무기를 개발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떳떳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 갔을 때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를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있고 떳떳하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거기에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훨씬 더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한 분야에서는 내가 어떤 정도의 실력을 쌓아놓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실력자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등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타인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서 더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우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에서 탄탄한 자기를 구성할 수가 있고 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온전히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러니까 자기애가 없이는요,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대본을 따로 쓰지 않고 정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생각과 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격의 없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기애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이 파트너와 말도 안 맞고 마음도 안 통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과연 이 비즈니스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도 알고,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회사가 잘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야 되는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누굴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는 죽고 난 후에까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는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 나라는 파트너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과연 이 나라는 존재는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비즈니스의 동업자 관계, 파트너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애를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애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자기애를 어떻게 가지냐, 나를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평소에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이제 하나둘씩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애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했으면 하는 것,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 최고의 방법은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 저는 한 10년 정도를 꾸준히 일기를 써왔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두 페이지가 되는 A4 용지 한두 페이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 줄만 간단하게 쓸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코칭이든 컨설팅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문제의 파악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시켜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이제 적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루하루 적어 가다 보면은 분명히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장담할게요. 일기 쓰는 거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아 성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자기애를, 나를 사랑하고 싶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대단하게 쓸 필요도 없고 멋있는 일기장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에 적어도 돼요. 하루에 한 줄, 두 줄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기를 쓴다는 거고, 그 시간만큼은 나와 대화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일기를 쓰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운동입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했어요. 지금 대학교 때 우연히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아마추어 헬스 대회도 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운동을 거의 한 7년, 8년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덩치가 이제 좋아지고 했지만 제 몸매가 그렇게 훌륭한 몸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관리해요. 제가 먹는 것을 조금 가리고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꼭 할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관리를 합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는 좋은 몸매,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샤넬백 아니면 명품, 자기가 진짜 좋아하던 뭐 어떤 명품을 샀다고 해볼게요. 뭐 차를 샀다고 해도 좋고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막 다룰까요? 여러분이 막 아무데 더러운 길거리에다가 그 가방을 두고 뭐 좋은 차라고 한다면은 정말 뭐 더러운 길을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만지게 놔둘까요? 아닙니다. 진짜 정말 소중한 물건이니까 사람들이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두고 뭐 습기 같은 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정말 많이 케어를 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아낀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아낀다면요, 자기 몸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내 몸을 항상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끼는 나를 과연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모델처럼 멋있게 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오늘부터 헬스를 등록해서 다닐 필요도 없고 한강에 가서 뭐 보트를 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잠깐 산책을 하든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 뭐 팔굽혀펴기를 하든 그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을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기 바라고, 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승리의 경험, 성취의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몸을 단기간에 불리고 또 단기간에 뭐 식스팩을 다시 장착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자가 왜 망해도 3대를 갈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돈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부자가 돼본 경험이 있어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돈이 어떻게 쓸 때 벌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다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이 아무리 쪘어도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해서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완전히 차이거든요. 이와 똑같은 논리예요. 이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성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해도 다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취의 경험은 어떻게 만들까요? 성취의 경험은요, 목표를 세우기는 하되 내가 약간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잘한 목표를 여러 개 만들고 하나씩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작심 3일이었다면 작심 4일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심 5일, 6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그래, 내가 예전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알무로 바뀌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팩트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는데 그것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자,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영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조건 다 괜찮아 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애가 아니에요. 맨날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우울하고 부정적인 나를 그래 괜찮아, 다 언젠간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다고 여러분 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건요 그냥 자기 위로, 자기 위한 그냥 현실 도피일 뿐이에요. 노력하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나,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맹목적인 사랑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요즘 사회가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위로하려고 합니다.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다 누구나 다 겪었던 거야. 물론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지만요, 고통 없는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동물들도, 뭐 뱀도 뭐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돌 사이에 이렇게 힘들게 피를 흘리며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성장과 어떤 고통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힘들지만 힘드니까 비로소 가치를 느끼는 거고, 그런 것들 극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싫고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라도 찾아보세요.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조그만 긍정적인 거를 찾아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정말 저를 사랑하고 완전한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낼 거야, 잘 해왔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유도 다 제가 앞에서 해왔던 것을 스스로 실천했고 그런 것들을 매일 생활 속에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법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요. 아주 예쁜 그 벚꽃이 만발한 산장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개방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서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을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 댓글에 남겨져 있었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꼭 공유하고 싶은 제 경험과 또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네요. 제가 지금이야 이제 저는 체격이 왜소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사교적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고 잘 사귀는 그런 성격인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굉장히 아웃사이더였고 마이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거의 왕따 수준이었죠. 제가 우울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를 완전히 맞이해가지고 완전 바뀌었는데 일단 5학년 6학년 때의 저를 보면 굉장히 찌질했습니다. 얼마나 찌질했냐, 친구들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인가 뭐 보러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잘 노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저랑 사진 찍기 싫다고 야, 저리 가 라고 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울다가 웃어가지고 이렇게 울다가 그 사진 찍으니까 웃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울다가 웃어가지고 눈은 빨갛게 부어있는데 억지로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또 찍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6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무리가 있었는데 저만 보면은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 뭐 대꾸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좀 그런, 지금 생각해도 참 애들이 찌질하다고 놀릴만 하네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어땠냐면은 좀 더 심해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무리가 저를 이제 굉장히 무시하고 많이 놀렸습니다. 남자애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해주고 안 끼워주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이름도 다 기억해요. 저를 괴롭혔던 애들, 저를 무시했던 애들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김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게임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의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한 번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 성적표가 나온 날 제가 방과 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야, 너 시험 점수 몇 점 나왔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뭐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죠. 엄청 까불었어요. 근데 저도 안에 숨겨졌던 본능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발길질을 해버렸습니다. 야! 하고 이렇게 배를 걷어찼는데 걔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걔는 저를 안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제 나도 좀 무시당하고 살지 말자, 좀 그런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3가지를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뭘 했냐? 첫 번째는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때 한참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PC방에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무슨 캐릭터가 있는지는 알고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는지는 좀 알아야 대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이름을 외웠어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때 뭐 H.O.T, 신화, NRG 이런 그룹들이 막 잘 나가고 있던 때였는데 연예인 이름을 하나도 몰라서 전혀 대화가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이름을 좀 외웠습니다. 이 좀 문화적인 지식을 갖춰야 좀 대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이게 운동이 뭐 헬스나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학교에서 벌 받을 때 하는 운동 있잖아요. 쪼그레뛰기, 앉았다 일어섰다, 뭐 푸시업 하는데 한계에서 버티기, 손 오래 들고 있기, 그런 운동을 운동이랍시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 학기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제가 한참 성장기였다 보니까 덕분에 키가 확 큰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 나는 게임도 할 줄 알고 가수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키도 커지고 체력 단련도 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게 되고 발표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웃고 점점 저를 뭐 놀이에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들어간 뒤로는 그때 괴롭히던 애들 2명이 같이 진급을 했는데 저를 안 괴롭혔어요. 저한테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괴롭히던 친구 한 명을 발로 찬 게 아주 큰 계기가 됐습니다.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저는 이 3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이 자신감만 있으면 허세입니다. 대신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고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애가 생겨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뤄낸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우관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제가 가장 첫 번째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연습하고 뭐 이제 가수들 이름을 외우고 체력 단련을 했던 게 저만의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이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써먹는 하나의 이제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워요. 이름을 외우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꼭 메모를 해둡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랑 같이 메모를 해둬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꼭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꼭 기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또 이름을 불린 입장으로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이름 외우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경청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경청이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받고 싶어하고 다 그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가 어떤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거 3가지죠. 자신만의 실력을 쌓아서 자신감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상대를 만나면 이름을 외우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친구를 사귀고 어디 가서 사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중요하게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좋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그건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심할 수도 있고 대범할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억지로 자기를 바꾸지 말고 나다움이 뭔지를 찾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운다면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것을 꼭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댓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를 했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Never give up, never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모든 게 힘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내디딜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정말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와 있는데요. 제 뒤에 보시면은 산이 진짜 예쁜데 이게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을이라 가지고 단풍도 울긋불긋 들고 해서 좀 여러분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느끼는 이 좋은 기분을 여러분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생에서 정말 버거울 때 내 모든 것들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하나가 안 됐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를 했다거나 잘 안 풀렸다거나 그럴 때 뭐 하나 정도가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두 번째 일이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그때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 뭐 2번 정도까지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을 넘어서 3번째가 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거듭해서 3번째 실패하고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승자의 뇌라는 게 있습니다. 승자의 뇌라는 거는 내가 1번, 2번 성취를 거듭해 나가면서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뭘 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 회로를 갖추는 게 승자의 뇌라고 하는데, 반대로 패자의 뇌도 있죠.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안 되는 게 거듭하다 보면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고 회로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뇌가 패자의 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반복되게 실패를 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뭔가 안 풀리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뭔가가 잘 될 때는요 다 괜찮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일어나면은 그래 또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한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기력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제 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제 사고 과정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겠지만 제 원래 꿈은 뭐였냐면요, 작곡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작곡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제가 만든 곡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휘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음악 감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음악을 1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지금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음악가가 꿈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꿈이 변하기 시작해요. 의식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꿈도 따라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명의 음악가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명곡을 쓴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나 같은 음악가를 10명을 길러낼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는 10개의 명곡이 남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는 음악가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리고 또 생각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선생님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면, 좋은 선생님을 10명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짓는다면,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한 명당 10명의 제자를 길러낸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100곡의 좋은 명곡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식이 확장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명의 음악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뭐 교육사업,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 꿈,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굉장히 진지했고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 동기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건데 이런 뭐 곡을 할 거고 이런 공연을 할 거니까 꼭 와서 들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늘 동기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너는 왜 음악가가 되고 싶어? 너는 왜 지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있죠. 인생이 정말 실패 덩어리였습니다. 실패, 좌절, 불운의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가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생이 진짜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꿈꿨던 겁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박성호 씨의 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악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이 힘을 얻었고, 덕분에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기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 내가 유명한 작곡가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었던 사람이 제 음악을 듣고 영감을 얻고 그 덕분에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추구했던 가치였던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가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참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은 바로 가치 추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음악가가 되고자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가치는요, 다름 아닌 영감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자,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게 이 모든 시작이었던 거죠.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음악이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메시지라든가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확장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의 기준은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남길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덕을 베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확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한 명의 유명한 음악가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냥 음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을 겁니다. 이 가치가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가치라는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근본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적인 존재가 바로 이 가치예요. 하늘의 별자리로 보자면 이 북극성 같은 존재, 북극성이 있으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치가 아니라 이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일이 안 됐을 때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연한 사고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표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인 이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목표 1이 안 됐으니까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2나 3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겠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의식이 확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냐, 어떻게 이겨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다, 모든 게 다 안 되고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이걸 하고 있었지? 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 이 채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어떤 물질을 넣으면은 필요한 것만 떨어지고 안 좋은 것은 남습니다. 이 인생도 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에서의 채는 다름 아닌 시련, 고통, 어떤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성공을 맛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성공한 모든 사람들, 진짜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정말 상황이라든가 환경만 달랐을 뿐이지 성공한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무조건 겪었습니다. 그걸 다 겪고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꺾여버리고 나는 안 돼 그러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면은 여러분은 그 채에서 그냥 걸러져 버린 겁니다. 순수한 물질로 남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시련이 와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래,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 더 내디뎌야 됩니다. 인생에 정말 우울한 시기 있잖아요. 정말 힘든 시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이런 생각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수록 더 이런 생각을 하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런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는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논어였는지 어떤 그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하늘이 어떤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의 피부가 갈라지게 하고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먼저 고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 그래, 너는 이걸 해낼 자격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자격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기 이겨내기만 하면요, 스토리가 되는 거고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패배했어도 괜찮아요. 딱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 마크 큐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상관없다. 딱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딱 한 번 이기면 그 전에 실패했던 것들은 다 뭐가 되나요?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덕분에 이게 있는 거구나. 딱 한 번만 이기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번의 승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루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실패했구나, 지금까지 다 안 됐구나.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인생은 진짜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는 그랬었지, 왕년엔 그랬었지 하고 그냥 인생의 지난 시절을 회고하고 추억으로 곱씹을 뿐입니다. 딱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지금 정말 힘들 때 그걸 버티고, 정말 힘들 때 한 발 더 내딛는 게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유명한 복싱 선수 알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잇몸 일으키기를 카운트하는 숫자는 내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힘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라고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을 때 하나 더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힘들 때,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발 더 내딛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성과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어도 그거 하나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떤 강력한 유전자를 만들고 레전드,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가치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슴속에 품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never stop.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꿈과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정말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거나 정말 어려운 시간에 있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하나라도 더 해보세요. 그냥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생각만 했던 그 무언가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거기서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지나왔던 어려운 시간들은 아주 멋진 드라마, 스토리가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힘을 전달해 줬기를 바라고요. 제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